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천입니다. 음성 들리시면 숫자 키 좀 올려주세요. 음성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7월 28일 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네. 자, 주말 잘 쉬셨는지요? 자, 7월도 벌써 4주가 꼬박 꽉 찬 4주가 지나가고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네요. 징글징글한 7월 한 달. 자, 우리 시장은 지난 한 주가 되게 힘들게 만들면서 정말 지치고 힘겹게 만들어가는 한 주였습니다. 참 녹록지가 않은 시간들인데 미국은 금요일도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죠? 금요일도 신고가를 찍고. 자, 한번 좀 볼까요? 세계 증시. S&P 500 신고가, 다우도 강보합, 나스닥이 1.1로, 나스닥도 아마 신고가가 될 거고. 한번 좀 볼까요? 차트를. 나스닥 신고가. 다우는 뭐 신고가 찍고 눌려있는 상황이고, S&P 500이 신고가를 가고 있고, 독일도 오르고, 원달러는 오르고, 야, 환율을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오를 자리도 아닌데, 내려올 자리인데, 일종의 내려올 자리인데 떠가지고 또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있고, 중국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도 양봉 밀집 패턴으로 가고 있다가 한번 확 튈 듯도 한 그런 흐름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이렇게 양봉 밀집 패턴 만들고 있으면 한번 빵 이렇게 튈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패턴인데, 자, 또한 뭐, 우리네 흐름은 아니고 중국의 흐름이고, 그죠? 중국의 흐름이고. 자, 우리의 시장 흐름을 일단 기술적인 흐름 먼저 좀 한번 다시 볼게요. 목요일날 저녁 방송하면서 얘기한 것도 있긴 한데 다시 보고. 코스피는 지금 박스권 하단의 지지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거를 선물과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은 270 라인인데, 코스피 200은 좀 더 높으네요. 코스피보다는. 그죠? 저점이 높아가는 분위기예요. 저점을 7월 초중순 만기 때, 7월 만기 때 이렇게
저점을 좀 높여가는 분위기예요. 그나마 이런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이런 모습은 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어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입니다. 이게 뭐 배경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대장주의 외인들 현물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죠? 외인들 현물 매수 7월에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아베가 지랄을 떤 게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는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혜가 될 가능성에 외인들은 베팅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점 높여지는 모습에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때 5월 말 6월 초보다 더 빠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지수 위치는 12월 1월 초 저점 찍고 돌릴 때보다 더 빠졌습니다. 10월 말 위치까지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자리에서 10월 말까지 내려오려면 4%는 내려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오늘 종가상 보면은 전저점을 더 이탈을 하고 12월 말 1월 말보다 더 내려와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개인들은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고 지속적으로. 자, 왜 코스닥만 급반등을 과거처럼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의 상황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패턴상으로 볼 때는 기술적인 패턴상으로 볼 때는 이때와 유사한 느낌이 좀 들어요. 박근혜 때와 박근혜 때 만들어 놓고 흘러내리다가 변동성 줬던 게 이제 미국 대선이었죠. 그때, 그죠? 끝나고 나서 하락 변동성 끝자락 이후에 급반등을 했어요. 기술적인 보조 지표상으로도 볼 때는 낙폭은 이전에 낙폭은 좀 덜하긴 하지만은 약간 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빼놓고 있다가 미국 대선 변동성 만들고 다시 한번 뺐단 말이죠. 이렇게 이전에 과매도권 들어갔다가 요때 빠질 때는 과매도권은 안 들어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완만하긴 한데 빠졌다가 그리고 지금은 과매도 안 들어가면서 저점 깨고 내려와서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돌릴 것이냐가 관건이잖아. 돌릴 것이냐, 그죠? 돌릴 것이냐. 이제 이렇게 낙폭 키워서 급반등을 하면 좋은데 계속 벌써 4일째 음봉으로 아랫꼬리 이틀 동안 아랫꼬리 음봉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랫꼬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반대급부적으로 밑에서 저점에서 사려는 세력이 누군가 있다는 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코스피는 나름의 이제 지지선을 두고 이 파생 논리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목요일 날도 이야기를 했듯이 첫 번째 펀드 환매가 나오면 1순위가 뭐다? 코스닥 매도입니다. 기관들은
그거는 그냥 저기 뭐야 룰이에요 룰. 어, 기억을 하고 계세요. 내가 펀드 환매를 한다. 그러면 코스닥이 1순위 매도입니다. 그건 그냥 기관 애들 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스닥에서 1순위 환매 물량들이 나간다. 근데 왜 코스닥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4일 연속 반등을 해줄까 했더니 못 해주고 계속 빠지냐. 그것도 거래도 붙이면서 기관들이 저렇게 갖다가 물량 집어 던져대면서 과연 기관들은 그냥 개새끼들이기 때문에 갖다 집어 던져대기만 하느냐.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유를 몰라. 당연히 그냥 단지 그냥 저 새끼들은 개새끼들이야 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도 개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족속들이야. 그죠? 근데 여기에 배경에 뭐가 있는지를 좀 봤더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급락을 시키면은 이제 그 배경에는 그게 있어요. 5월, 8월, 11월에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5월 달에 있었죠. 그죠? 6월, 7월 지나고 8월에 또 있어요. 9월, 10월 지나서 11월에 또 있어. 우리 거 매도하고 중국을 편입을 시켜야 된다면 중국 A주를 편입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를 선제적으로 아마 물량을 축소를 시키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급락을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 왜? 힘들거든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중소형주와 코스닥 위주로 중소형주들도 계속 똑같이 코스닥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코스피의 중소형주들도. 그러니까 포트들 중에서 중소형주와 코스닥 쪽의 물량들을 프로그래밍에서 쫙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수는 계속 흘러내려요. 대형주들이 올라도 지수 흘러내려요. 흘러내려요. 근데 지수는 급락은 안 시켜. 대형주가 그 물량이 쏟아지거나 그러면 급반등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 계속 흘러내리는 모양이에요. 개미핥기 패턴이라 그러죠. 개미핥기 패턴. 흘러내립니다. 그래야지 시장의 충격은 덜 하면서 개인들의 피를 말리면서 현금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게 기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은 이제 피가 마르는 거지. 선전 물량도 일부 나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저기 신용도 또 반대매매 나가다 보니까 신용도 줄이게 되고 신용이 줄었더라고요. 코스닥 신용이 또 왕창 줄었더라고요. 자, 그러한 변수들도 작용을 했으리라고. 물론 지금 현재 있는 대외적인 변수, 뭐 아직 완전하게 풀리지 않은 중미 무역 전쟁,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아베 짓거리 때문에 일어난 한일 무역 전쟁, 아직 뭐 그대로 있죠. 8월 2일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되면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수출한다고 하는데 결정이 됐다고 하죠. 대외적인 변수는 일단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고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된 거. 확정이 된 거예요. 뭐 뉴스에서는 그래서 태풍 때문에 얻어맞고 일본이 얻어맞고 지진까지 났다는 등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보니까 어찌 되었거나 지금 상황에서의 고러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코스닥에서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작용을 해서 저러한 흐름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물량들은 소진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사학연금의 이제 환매 이야기도 지난주 중후반에 있었고, 그리고 MSCI 리밸런싱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으면서 중소형 코스닥 종목들을 물량을 축소시키면서 만들어 온 상황. 그 상황이 코스닥의 지금 상황이다. 그 외에는 해석할 수 있는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해석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16년도 하반기에 17년도 초에 상반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지금 그때하고 비슷한 패턴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에 해드렸는데 그때도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을 가져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나중에 원인이 밝혀졌었어요. 원인이 있었어. 박근혜 시절에 안종범이가 있었는데 그 어줍지 않게 동창이라고 국민연금 CIO를 강면후기를 앉혔단 말이에요. 이 시장에서 퇴출된 인간입니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개차반이 없고 능력 없는 인간을 퇴출을 시켜놨더니만 안종범이 후배라는 이유로 연기금 CIO가 돼가지고 액티브 전략에서 패시브 전략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액티브 전략으로 오던 상황이 운영사들이 다 연기금의 그 주식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던 기관들이 다 패시브 전략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패시브 전략이라는 거, 액티브 전략이라는 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은 이 시기에 지금하고 비슷한 계속 흘러내리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흘러내리는 현상.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을 보고서 이해를 했죠. 연기금의 이제 운영 전략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고. 그러니까 괜찮은 중소형 포트 코스닥 종목들이 개차반이 된 거죠. 다 흘러내리니까. 그러니까 물량을 줄이고 시총 큰 거, 시가총액 순으로 포트를 비중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패시브 전략에 맞춰서. 정말 죽으리만큼 힘들었던 시장이 이때였어요. 그거를 나중에 알고서 진짜 저는 입에 거품을 물었죠. 괜찮은 종목들 너무나 많이 망쳐놨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연기금이 한 짓거리였어요. 연기금이 아니라 연기금의 수장이 한 짓거리였죠. 그때는 그렇다고 쳐. 그런데 지금은 왜 그때하고 비슷한 양상을 벌이느냐. 그죠? 왜 그러느냐. 아직까지 100% 이해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유독 코스닥만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 배경에 뭐가 있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지 아마 정확하게 밝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워런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효율성 시장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효율성 시장에서만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국어를 하면서 다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비효율성 시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락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 잠시만요. 지금이 이제 그 이야기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워런 버핏이 자기가 이제 시장이 효율적이었다라고 하면은 거리에 구걸하러 다녔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효율적 시장이라는 얘기는
수급에 공매도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죠. 당연히 외인이나 기관들은 저럴 때 공매도를 같이 가기 때문에 더욱더 저런 현상이 벌어져요. 비효율적 시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흐름과 하락 흐름을 만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은 역발상적으로 그게 내가 구걸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물량을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시장이 효율적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나는 거리에서 구걸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상하리만큼 비효율적인 시장이 3년 전과 유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상당히 그래요. 근데 항상 시장이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목요일날도 얘기했듯이 물고 필반이에요. 물고 필반. 그 변곡점에서의 반등을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투매성, 악성 매물, 그리고 손절성, 투매 물량 등등. 코스닥에 특히 신용이 별로 상대적으로 덜 줄었는데 안 줄었었는데 코스피는 신용 많이 줄어서 크게 많이 안 늘고 있어요. 개인들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경향도 없고. 근데 코스닥만 유독 그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패턴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되었거나 기관들의 저러한 물량들과 외인들의 물량들 그리고 개인들의 지속적인 어떤 투기성 베팅 물량들 그런 것들이 수급 상황에서 꼬여가지고 미국장 올라가도 빠지고 빠지면 더 빠지고 계속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물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게 어느 정도는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손절 신용 물량도 반대매매 나가고 줄어들고 하다 보면은 이 시기 되면은 일단은 변곡점이 생기고 반등할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져요. 목요일 날도 얘기했듯이 며칠 이번 주 초반 정도까지 변화를 주면은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봉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장이 오늘 금요일 날 올랐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 날 갭 뜰 가능성이 높을 텐데 갭 뜨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올려붙일 수도 있어요. 못 쫓아오게. 월요일날 신용 반대매매 또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다 파란색으로 시작하겠죠. 월요일날은 적어도 갭 뜨거나 뭐 보합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양봉을 들어주는 모습을 만들어지면은 상당히 좀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뭐 화요일, 수요일 내로라도 하루 더 뺀다라고 하더라도 급반등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은 그나마 이제 주 초반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주 초반에 변곡점과 반등의 신뢰도를 높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매수 수요일 정도까지 이제 변화 과정을 이제 주시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만일에 반등 못 하더라도 며칠은 하루 이틀 2, 3일은 잘 견디셔야 될 겁니다. 신용 매수 쓰면은 못 견디겠지만 현금으로 있으면야 견딜 수 있잖아요. 잘 견디셔야 될 거고요. 자, 코스닥 쪽에 시간을 할애를 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외인들이 IT 쪽에 시총 상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을 높이 있다 보니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안 밀렸어요. 그죠? 코스피 200은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에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버텨주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또 중요한 것은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얘는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코스피는. 코스피는 요 녀석입니다.
코스피는 이 녀석이에요. 개인들이 상방에만 베팅하고 있다는 게 280 이상에서 275 이상으로 낮춰놓긴 했지만은 전적으로 선물 옵션과 옵션 자체가 275 이상 상방으로 베팅한다고 하는 게 독이 됩니다.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도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스닥처럼 많이 빼는 것도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반등시켜서 0.5 수준에서 빼놔요. 아래꼬리 만들고. 아래꼬리 만들고. 기관들은 합성으로는 270 이하 놓고 있고, 금융투자애들은. 옵션만 놓고 보면 280 이상, 265 이하. 양다리 걸치고 있고, 외인들은 이제 선물 매수가 많다 보니까 270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만, 옵션만 놓고 볼 때는 270 전후로 레인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5%로 수익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물이 포함이 되어 있던 외인들의 선물 매도가 이제 1.5주가 남았는데 다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과연 매도가 나와서 이거를 이렇게 팍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매도가 많기 때문에 선물 옵션 합성으로는 상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270이 리밋이에요. 옵션으로는 265가 되죠. 개인들이 이렇게 상방에 베팅하고 있는데 270 이상 베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타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전략을 가져가시겠어요? 지수 위로 올리겠어요? 계속 눌러놓고 있겠어요? 선물 매수가 많아서 이런 모습이긴 한데 안 올린다고요. 안 올린다고. 선물 매수가 있으니까 선물 옵션 합성으로는 270 이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 매수가 많으니까 만들어 놓고 있는 지금 포지션에서 매수가 많으니까 물량을 줄여가면은 계속 물려있는단 말이지. 어제 미국은 신고가를 갔어. 지랄하고. 그런데 우리 야간 시장은 왜 안 올라가냐고. 왜 안 올라가겠어요? 개인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김희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저거 파생 옵션 시장 문도 확 높여가지고 개인들 옵션 못하게 만들어야 돼. 혹시 많은 떨거지들 몰려가지고 좀 옵션질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대박 노린단 말이죠. 한 방이면 돼, 한 방이면 돼. 주식 가지고도 그런 생각하는데 옵션이면 뭐 레버리지 얼마나 커. 조건을 좀 높였다가 또 낮춰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게 시장을 못 가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해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한다고. 이걸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왜 우리 시장이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가는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개인들의 저 옵션 투자에 있어요. 그 옵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시죠. 선진국들은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높여버리고 개인들 웬만해서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머징 마켓은 왜? 선진국들이 피 빨아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희생양이란 말이죠. 희생양. 갖다 제물로 바치는 꼴이란 말이에요. 노가다 해가지고 50만원 100만원 벌면 갖다가 계속 옵션 갖다 들이대니까
대여계좌도 써가면서 다른 기관 애들은 거기서 개인들 수수료 빼먹으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금융시장이 선진국화가 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긴 합니다. 반증이긴 해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주식을 도박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같이 인식을 하는 거지. 누가 대박이 났다 그러면 옵션에서 대박이 난 건데 주식으로 대박이 난 거 있냐? 물론 주식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해요. 이런 것이 다 같이 맞물리는 거죠. 그래,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 어떻게 진짜 멘탈이 붕괴되기 위한 패닉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저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저런 모습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개인들이 저렇게 상방에 272로 베팅을 한다 그러면은 만기 때는 의도적으로 박스권 유지시켜 놓고 있다가 아래로 확 빼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풀리지 않는 한. 네, 기관들도 수익이잖아. 265 이하로 옵션 수익이고, 외인들도 270 이하면 다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게 270을 기준으로 버텨놓고 있었는데, 270 이하로 확 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272까지 지지선을 높여놓고 있다가 금요일날 빼버렸단 말이에요. 자, 좀 흥분을 해서 과하게 지금의 현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이러한 상황이면 더욱더 저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 시장 같은 상황이 되면은 저러한 현상들이 더욱더 두드러져요. 그걸 놓고 외인들이 판을 짜는 걸 수도 있습니다. 타짜들이 판을 짜겠죠. 왜? 주식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배당 받아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차익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외인들의 목적은 배당이거든. 지분 확보와 배당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차익 거래가 목적이잖아. 기관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차익 거래가 목적이잖아. 일부 운용사들 빼놓고는 차익 거래가 목적이에요.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마인드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견뎌내냐고. 마인드 자체가 다르잖아. 배당 받고서 길게 보는 사람과 차익 거래만 신경 쓰는 사람과 이 시장에서 누가 이기겠어? 외인들은, 메이저들은 뭘 하겠어요? 다달이 가는 옵션 포지션 가지고서 수익 챙겨가면 된단 말이지. 주식이야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갈 거 보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배당만 받아가면 되니까. 내가 투자한 돈이 1조 원이면은 거기서 3%만 받아가도 얼마야. 근데 여러분들이나 일반 개인들의 생각은 어때요? 배당 받아갈 거 생각을 하세요? 배당 생각하세요? 급등주만 쫓아가면서 매매하려고 하지. 단기간에 올라가는 거 먹어가지고, 나 한 달 만에 100% 수익 났어. 그거 쫓아가는 거지. 파생은 도박인데, 그러니 주식도 도박인 양 생각을 하게 되죠. 파생과 주식은 달라요. 파생과 주식은 다르단 말이에요. 1억을 10억을 가지고 아니다.
개인적으로 회원들 30억을 투자한 회원이 있었어요. 30대 젊은 사람이었는데 3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 근데 30억을 가지고서 3천만 원처럼 운영을 하더라고요. 3천만 원 있는 사람이 3천만 원 가진 사람이 30억처럼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 그 결과적으로 볼 때는 3천만 원 가지고 30억처럼 운영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돈을 벌더라고요. 결국에는 돈을 벌어요. 제가 기본 리딩을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30억을 가지고서 3천만 원처럼 그렇게 급등주 매매 달려드니 12억을 가지고서 3개월 만에 선물하다가 다 날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아직은 어설픈 자본주의 체제이지만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자본주의의 본질인 주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거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거죠. 이런 거. 어디 갔어? 자본시장의 꽃을 우리는 주식이라고 흔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그죠? 알고 있는데, 자본시장의 꽃이 주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래.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도박을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의 힘든 이유도 우리는 물론 투자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근데 견딜 수가 있어. 근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하고 좋은 거예요. 그죠? 이것도 돈을 목적으로 개인들이 달려드는데 돈은 상당히 좋은 유용한 도구인데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돈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주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더욱더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이라는 걸 가지고서 도박의 성향을 가지고 들이대다 보니까 파생을 도박으로 하다 보니까 힘든 거거든요. 투자로 생각을 하고서 길게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단지 지금 마이너스 계좌를 보기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신용 미수 때문에 힘들어. 신용과 미수를 쓰면 안 돼요. 쓰지 말아야지 견딜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영향으로 지금 지수가 만들어지는 것들도 꽤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표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 코스닥의 경우는 계속 이때도 보셨잖아. 이때도 늘어나는 거. 신용 늘어나는 거. 코스닥만 유독 이렇게 심하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덜한데 계속 감소를 했죠. 코스피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지지력이 강하게 단지 옵션 포지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거고
근데 코스닥은 안 그렇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개인들 저렇게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은 지수 빠지는데도 또 늘어나고 있으니 계속 힘든 거예요. 개인들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잘 견디셔야 됩니다. 잘 견디셔야 돼요. 정말 잘 견디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잘 견디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신용 미수를 써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습니다. 감수해야지 어떻게. 잘라내든가 돈을 갖다가 더 넣든가. 그래서 주식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마인드로 가려고 하면은 신용 미수 없이 자기의 금액 가지고 제 주변에 3천만 원 가지고도 한 5년 동안 3억 만드는 사람 봤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도 계세요. 저보다도 더 많이 번 분이 계세요. 마인드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마인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고.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는데, 자, 일단 뭐 코스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해야 될 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렇게 빠진 만큼 반등할 때는 V자 형태로 이제 양봉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시장, 글로벌 시장 상관없이 계속 빼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코스피는 이거에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들이 손을 놓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 270 이하로도 한번 빼거나 270에 맞출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박스권 만들어 가다가. 이번 주의 흐름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음 주 올리느냐 빼느냐 결정이 날 수 있겠죠. 한 주 동안 이 흐름도 지켜봐야 되겠죠. 외인들은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초반에는 280까지라도 만들어가고 싶었는데 개인들의 상반 배팅 규모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건 제로섬 게임이라다 보니까 물량을 놓아야지 누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손해를 봐야지 수익이 날 수 있고 수익을 본 만큼 누군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옵션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내놓지 않는 한 밑에서 받아가기가 수월치가 않은 거예요.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가 이거. 올려서 무조건 매수해 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걸 놓고서 포지션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미국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게 최근에 이번 주만 해도 그래. 지나간 주만 해도 그래요. 미국장 올라가는데 야간 선물이 안 올라가. 금요일만 해도 그래요. 미국장 신고가를 가는데 우리 왜 야간 선물은 안 올라가냐고. 아베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자, 어찌되었거나 이번 주가 지나간 주가 고비가 되면서 이번 주에 코스닥은 변곡점이 만들어질지 봐야 될 거고, 코스피는 그러한 어떤 파생 구조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을 거고, 정말 드문 경우에는 확 잡아채 올리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수익 챙기고 나오려는 심산에서 손해보고 있다가 본전에서 빠지려고 하는 심산에 의해 물량을 받아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강하게 올리면 변동성 커지다 보니까 물려있던 물량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만일에 그렇게 만들어 간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렇지 않는 한은 지금의 현재 놓여있는 판으로 볼 때는 만기까지는 되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수 상승은. 단지 코스닥만 좀
나름 빠진 폭만큼의 일정 부분의 V자 상승 가능성은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수급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이번 주에 두 가지 포인트를 코스닥의 변화 과정과 코스피의 과연 변화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파생 구조에 있어서요. 이번 주 봐야 될 주요 포인트입니다. 시황 얘기하는데 시간을 벌써 40분 넘게 끌었네요. 간단하게 이제 또 급등주 매매는 해야 되니까 내일 좀 봐야 될 종목을 두 개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황은 단순히 단순하게 기술적인 흐름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외적인 변수와 대내적인 변수,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파생 구조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 메이저들의 파생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외면하고서 단순하게 기술적인 흐름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그거 되게 우매한 해석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포함을 해서 그 변수를 놓고 해석을 해야지 지수 흐름을, 시황을 예상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의 시장의 급등주 중심에는 이제 한일 무역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섹터 쪽은 수급이 몇 번 들어왔다 빠지고 어떤 새로운 섹터가 생겨나고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상한가 종목이 3개가 있고 남영 비비안이야 뭐 이제 별개의 문제로 매각 기대감 때문에 연상을 가고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뭐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두 개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단기성, 내일 좀 저점에서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 파동을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 뭐냐 놓고 봤을 때 EWK 기본적인 조건이 갭을 많이 띄우지 않을 것, 음봉으로 내려와서 거래 없이 음봉으로 내려와서 저점을 1, 20분 잘 잡을 것,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내려와서 조건 잡는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날 보시라고 한 것도 XNC였는데 XNC가 개파락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개파락을 해서 내려왔다 양봉으로 들어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5%에서 보합까지 갔었으니까 요 정도. 양봉으로 올라가는 거 쫓아가더라도 시가에 못 잡으면은 많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올라간 거 한번 봅시다. 뭐 상한가 한 거 빼더라도 뭐 14% 올라간 거 아니다. 율촌도 있었네. 올라간 게. 자, 뭐 종근당 바이오가 올라갔어. 역배열에서 올라갔는데 뭐 중간에 올라간다라고 눈에 띄는 거 올라가는 거 보려고 하면 7, 8% 최소한 올라가야 돼요. 그죠? 올라간 걸 놓고서 쫓아가서 매매해도 3, 4% 먹는 거까지 좋아서 팔딱팔딱 뛴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하느냐, 잘 만들어진 애를 다음날 조심스럽게 음봉으로 내려올 때 저점 잡아서 양봉 만드는 걸 노려가지고 먹느냐, 편안하게. 어떤 게 좋으냐의 논리란 말이죠.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매매를 해야지 훨씬 더 매매도 잘 되고 수익도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XIC도 올라간 거 뭐 5% 이상 수익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저점에 잘 잡았으면은, 개파락한다 그랬는데 개파락해서 양봉 만들었잖아요. 그렇듯이 얘네들도 개파락하면 접근하기 좋아요. 그리고 갭을 많이 띄우고 내려오면 음봉이 무겁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갭을 많이 안 띄우고 음봉 내려올 경우는 접근하기 괜찮아서 양봉을 노려보는 것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두산건설 이런 애들은 역배열이 있는 애들은 가능한 패스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없네요, 그죠? 나머지는 역배열 애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만도 같은 애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얘네들은 기간에 있는 수급 종목이라 아마 파동이 크게 나기 전에는 아마 잔잔하게밖에 안 날 거예요. 잔잔하게. 나머지는 딱히 이제 마땅한 게 없네. 예. 휴네시온, 줌인터넷, 뭐 상승폭이 적었던 애들이라. 휴네시온, 주민이 잘하면 나올 수 있겠다. 주민도 한번 볼 필요 있겠네요. 주민 정도. 많이 안 뜨면 이렇게 양봉 좀 노려볼만 합니다. 그 정도. 두 개. EWK하고 주민 정도 보시면 되겠네. 좀 노려보시고요. 얘기했던 모양새가 안 만들어지면은 매매 안 하셔도 괜찮아요. 보시고. 자, 힘겨운 상황이긴 한데, 어떤 지수 상황에서 보면은, 요 며칠 잘 견뎌내셔야지 될 겁니다. 잘 견뎌내시고, 항상 세상의 이치가 물급필반이에요. 3월에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잘 견뎌내셔야 돼요. 잘 견뎌내셔야 되고요. 그러면 목요일날도 이야기했듯이 20년 베테랑이 락스를 먹고 싶을 정도로 힘든 장세의 연속이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이 시장의 베테랑도 20년을 살아온 베테랑도 힘들어서 스트레스,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에. 실제 얘기예요. 우울증에 걸리다 보니까 락스까지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누구나 다 쉽지가 않은 시장입니다. 여기서 누가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되고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끝자락이니까. 자, 7월 28일 일요일 저녁도 이렇게 방송 마감을 하고요. 한 주도 잘 이겨내시고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다음 주 저녁 시간대 뵙겠습니다.